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 당을 이끌어갈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올바른 선택인지 아닌지 막판까지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비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윤재옥 권한대행은 주말 동안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면서도 여전히 한동훈 비대위 추천 여부를 고심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한 장관님에 대한 비판도 좀 만만치 않은데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녹여내서 제가 결론을 내릴 겁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주말 동안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네덜란드 순방을 다녀온 장예찬 최고위원도 지금 필요한 것 정치 경험이 아닌 히딩크 같은 파격적인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윤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는 한 장관을 아껴 써야 한다고 했고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수 있겠어. 최재형 의원은 수직적 당정 관계를 극복할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원희룡 장관은 어떤 의견도 당원으로서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 200여 명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할 계획인데 한동훈 비대위를 놓고 또 한 번 경론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으로 선택지는 좁아지는 분위기입니다만 시각차는 뚜렷합니다. 조선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찬성, 흩어졌던 보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 반대, 승부처인 중도층 확장이 가능하겠는가. 자, 젊고 참신한 이미지로 국민의힘의 간판을 바꾸는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선다면 검사 대 피의자 이 구도로 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필요한 건 제왕적 대통령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깨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한동훈 장관이 이걸 해낼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치에 처음 데뷔하는데 그 첫 데뷔 무대가 바로 비대위원장이다. 이것도 좀 무리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여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장관님 여기 도토리 끓여주시는 도토리? 네. 도토리 그냥 먹는 도토리가요? 네, 도토리. 이렇게 된 거? 장관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어이구 어디 오셨어요? 울산.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근데 너무 잘생겨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만 오늘 조간신문들을 봤더니 이미 벌써 이렇게 쓰고 있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서울신문 일면 보시죠. 한동훈 비대위 사실상 낙점됐다는 겁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 이후 새바람을 일으키려면 한 장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대세론이 거세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있지만 이걸 거스를 수는 없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기사도 보시죠. 국민의힘 한동훈의 비대위원장 맡긴다. 아예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쐐기를 박은 거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이르면 이번 주 법무장관 사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기사까지 쓰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앞서 보신 것처럼 약간 찬반을 중립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여권 패널 두 분이 계신데요. 최병목 의원님께서는 조금 신중하자, 그리고 신지호 의원님께서는 찬성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밝히셨는데 그동안 토론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인데 잠시 뒤에 이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오늘 이 여권 패널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당협위원장 회의가 어떤 분위기로 갈지 그 회의장을 미리 엿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최지원 기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갑론을박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말 사이 기류가 확 바뀐 것 같아요. 네, 그 가운데서도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스스로 이를 고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주말 사이에 기류가 다소 정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주말 동안 친윤계 의원들이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한동훈 비대위 카드를 설득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숱한 야당의 공격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수 한 번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장점으로 거론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치 경험이 아니라 히딩크 같은 파격적인 선택이다. 이런 말도 당 안팎에서 나오는데 여권의 이 핵심 관계자는요. 원외 당협위원장 대다수가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이른바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내렸습니다. 이 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사직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리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조기 입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측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분께 바로 질문 드리죠. 먼저 지금은 한동훈이다. 신지호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이 좀 여유가 있다면요. 이렇게까지 깜짝 카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비대위원장은 누군가가 하고,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굳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초보인 한동훈 장관이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해주고 나중에 선대위원장 이거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원래 검토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난데없이 이렇게 이상한 그 사퇴를 해버리면서 상황이 이제 급 반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역대 보면요. 총선과 대선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대선은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전망적 투표 경향이 강하고 또 총선은 과거를 평가하는 이런 회고적 투표 전망이 강하다. 그러면 내년 총선은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 국정 수행 2년에 대한 중간평가, 그리고 야당이 내세우는 윤석열 심판선거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윤석열 대 이재명이었어요. 근데 그 윤석열의 자리에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새롭게 들어서면은 이게 판이 바뀔 수가 있다. 한동훈 대 이재명. 네, 한동훈 대 이재명 하면요. 오히려 이제 한동훈 장관이 현재까지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대선 관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 권력이 되는 거죠. 미래 권력의 가능성. 그래서 이 회고적 그 투표 경향이 강했던 이 총선이지만 이런 그 대선 전초전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그런 게 있고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이제 낡은 이미지 아닙니까? 근데 선거에서는요, 뉴하고 올드 중에서 뉴라고 하는 이미지를 누가 갖고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 이재명은 둘 다 이미 한 번 치렀던 분들이고 승패가 갈렸기 때문에 다 기존 인물로 보이는데 한동훈은 새로운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강점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정치 무경험자의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뭐 소통 부재 등 뭐 여러 가지의 뭐 난관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이냐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어떤 수직적인 당정 관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아바타라고 얘기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의 윤석열 사단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만들 때 과연 국민들이 변했네?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변했네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서 윤석열 2로 바뀐 것인가? 이렇게 어떤 쪽으로 생각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이미지가 90% 이상이 겹쳐요. 그러면 이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 용산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그다음에 내년 총선을 만약에 뭐 이재명 대 한동훈 뭐 구도로 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 윤석열 시즌2 이 국면으로 지금 그 프레임을 짜려고 할 것이고, 우리 국민의 상당 부분은 오히려 야당의 프레임에 더 동의하는 사람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근본 원인은 이 사태를 초래한 김기현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 그 사람들과 다른 비대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게 꼭 뭐 한동훈이 아닌 뭐 누구여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여하튼 다른 비대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그걸 약간 희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질문을 두 분께 또 드리죠. 자, 한동훈과 윤석열은 같은 인물이다, 같은 사람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퇴직 이후에 바로 대선 후보로 뛰어들었죠.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이제 집권당의 대표로 뛰어든다. 뭐 그런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무경험자이면서 정치에 바로 그냥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로 옮겨간다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미지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다르다고 봐요. 라이프 스타일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벌써 이제 생김새부터가 다르잖아요. 생김새부터가 다르고, 우리 대통령님은 좀 뱃살도 넉넉하시고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뭐 몸매 관리도 열심히 하는 편이고 뭐 이제 한쪽은 이제 애주가인데 또 한동훈 장관은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못 대고. 근데 이제 이 정치 세계에 있어서요, 이 실제 현실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는 컨텐츠보다도 이미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없는 한동훈만의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나가면 되는데, 근데 이미지만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제일 우려하는 게 용산 출장소냐 하는 그런 비난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당정관계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어디까지 해낼 수 있겠는가. 자기 목소리를. 네, 저는 그게 이제 승부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기 목소리를 어디까지 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뭐 외양이 달라졌다, 뭐 저는 그건 중요한 거 아니라고 보고요. DNA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될 단계부터 민주당에서 자, 왕 장관 얘기를, 그 프레임을 딱 씌웠습니다. 왕 장관이라는 얘기는, 아니 법무부 장관이 언제 우리나라의 왕 장관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윤석열 사단이라는 검찰 내의 조직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거의 참모장 역할을 했었다는 얘기죠. 2인자죠, 2인자. 그렇기 때문에 내각으로 들어와서도 아마 그 2인자 역할을 계속 할 거라고 많은 그 이제 야당 측에서 생각을 했던 것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유권자들의 상당수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내세웠을 때 여전히 2인자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전혀 차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지금 두 분의 갑론을박 잘 들으셨죠? 아마 오늘 국민의힘 이 회의가 지금 분위기가 이런 것 같습니다. 두 의견 다 국민의힘을 위하는 뭐 그런 의견이겠죠. 이게 갑자기 궁금했어요. 이따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자, 최지영 기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최병무 의원께서 말씀 주신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오면 오히려 좋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성격인 한동훈 장관이 똑같이 이제 당을 이끌 경우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사 탄핵, 이제 검찰 독재에 맞서야 하는 걸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가져가야 할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압적인 수사, 강압적인 압수수색, 야당 대표를 향한 공세, 이런 프레임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한동훈 장관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 검사 정국이 이끄는 정당이 과연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식의 공세를 연일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 박성준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에게 당을 넘기는 국민의힘 비대위는 더 큰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공격 포인트 좌표를 딱 잡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에게 한마디 항변도 못하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급부상한다는 걸 보니까 국민의힘의 앞날이 뻔하다. 지금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 물론 무소속이지만 지금 친명계 의원으로 꼽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민주당에게 오히려 호재다. 이런 말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흥행 요소는 있는데 흥행 요소가 있는 만큼 또 이제 위험 부담도 이제 큰 게 사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저 당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끽소리도 못한다. 그 비판은 본인들이 더하죠. 이재명으로 본인들이, 치환시키면. 이재명 대표 말에 끽소리도 못하잖아요. 예. 그 맹종하고 있고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자화상을 한번 거울로 보길 바라고요. 아마 이제 제가 짐작컨대는 우리 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민심을 대변해서 제대로 전달하고 어쩌면 대통령님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맞서는 그런 리더로서의 어떤 비대위원장이 필요한데 과연 여권에서 그런 인물을 금방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문화에서 여권에서 그런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또 그렇게 안 하려고 할 테고 그러면 괜히 분위기가 산일되고 이럴 바에야 작년 그 대선 시즌 2로 가서 지지자들을 딱 결속을 시켜서 그걸로 승부를 짓겠다. 말하자면 아무리 근소한 차이라도 그렇게 되면 그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중도 확장 또는 상대편 쪽에 있는 표를 끌어오기보다는 지지자를 더 결속시키려는데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세 분 얘기 쭉 들어보면 한동훈으로 바뀌면 와 바뀌었네. 이제 이런 이미지가 과연 있을까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때는 친박이 치열하게 싸우던 친박 이명박 박근혜 두 정치인 두 전직 대통령이 치열하게 대통령 되고 나서 또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같은 당이지만 두 사람이 같은 계파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에서 박근혜 넘어갈 때는 바뀌었네 그랬어요. 그때 상황으로 2012년 상황으로 잠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갖고 싸울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사람이냐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들 사람을 제대로 공천을 한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최병묵 의원님. 네. 저때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박근혜 그 후보. 그 이미지로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비대위원회가 필요했던 시점, 왜 필요했을까요? 이명박 정부의 정치가 어느 정도 그 어떤 실패의 경로를 거쳤기 때문에 비대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그 정부와 완전히 다른, 그래서 저 당시에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바뀌는 것 자체가 정권 교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무슨 얘기? 그거 결국 당내에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자체를 정권 교체로 보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섰을 때 이제 이명박 정부는 막을 내리고 박근혜 이 시대가 도래했다고 유권자들이 봤기 때문에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하는 모든 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은 윤석열 정부 물론 초창기입니다. 저 때는 말기였고 초창기이긴 하지만 지금은 일종의 여권의 어떤 정치적 위기 이런 걸 돌파할 카드로 또 다른 윤석열 대통령과 한 90% 이상 이미지가 일치하는 사람을 내세웠을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같다고 생각할 것이냐, 저는 이 대목이거든요. 이게 친윤이냐 비윤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바뀐 것이냐 아니면 똑같은 것이냐,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비대위원장을 선정해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지도부의 이 여권의 핵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이거는 같은 거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화면을 보면 뭐 김종인 위원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저때 김종인이 이쪽으로 왔어?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화면에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도 저기 나오네요. 참 저때 참 어렵네요. 처음 정치 무대에 저렇게 두 사람이 또 등장을 하면서 와, 이 비대위가 막 관심을 모으는데 또 일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저만큼 흥행 요소를 갖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한동훈이 아니라 김한길, 다른 분을 특정 분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청년의 이미지, 경제민주화 이미지는 저런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와, 바뀌었네 하는데 김한길 비대위, 원희룡 비대위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확 올만한 그런 관심 요소는 좀 떨어진다는 게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흥행성 면에서는 단연 그 한동훈 장관의 그 파괴력이 압도적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와의 그 비교를 하면은 그때 박근혜라고 하는 정치인은 한나라당 내 여당 내 야당 그러니까 바뀌었다 이 맞는 얘기인데 꼭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면 우리가 또 좀 한 가지 이렇게 벤치마킹 해야 될 사례가 뭐냐면 87년 6.29 선언이에요. 87년 6.29 선언인데 아니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노태우 민정당 대표, 육사 동기고 그렇고 같이 12.12 군사 반란에 참여했고 했고. 근데 6.29라는 거를 결국 노태우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보통 사람의 시대 그렇죠.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재집권에 민정당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호원철폐하라고 했는데 진짜 호원철폐를 했어요. 노태우가. 네, 호원철폐, 직선제 개혁 수용, 그 노태우의 결단으로 인해서 된 거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략은요, 약점, 누가 봐도 약점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거를 강점으로 만들어내면요, 그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게 최고의 전략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그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줄은 퀘스천 마크라고 봐요. 그러나 그거를 어떤 이 제대로 된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이미 이건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이제 그걸 따지고 들면 이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간의 권력 승계 관계를 따지고 들면 그건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거고 그거는 잘 연출된 전두환 그 대통령의 기획이었죠. 6.29 선언을 누가 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했지 노태우 후보가 했나요? 그건 다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된 얘기고요. 지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들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잘 기획을 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획력이 있었다면 저는 이런 위기 초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논점 중에 또 하나 한동훈이 과연 윤석열이 키운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있어요. 한동훈이 스스로 체력을 키우고 사실상 실수 한 번 안 하고 민주당의 그 많은 공격에서 그 많은 말을 많이 했지만 실수 한 번 보여주지 않았다. 체격이 그만큼 커진 건 한동훈의 힘이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서울신문 3면 기사입니다. 한동훈은 다르다. 뭐가 다르냐? 일단 직설적인 화법. 기죽지 않습니다. 그동안 모든 숱한 장관들이 의원들 앞에서 기죽고 이런 모습 보였지만 팩폭이라고 하죠. 팩트로 공격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엘리트 이미지 그리고 여의도가 아니다. 이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자, 최지영 기자. 심지어 안경 뿔테까지 벌써 이 팬카페 수가 한 1만 명이 넘었어요. 이 한동훈 장관이 위드훈이라는 팬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에 팬카페 회원수가 무려 14,000여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의 한동훈 갤러리라는 코너도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30여 개의 글이 게재가 됐고요. 부처 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 이외에도 말씀 주신 대로 언변이 좋다, 강남 출신 엘리트 이미지에다가 패션 감각이 좋다, 여의도 정치인과 달리 호감 이미지가 높다, 이런 호평을 남기는 글들이 올라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시켜줬다고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다 알아서 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은 숱한 위기가 있었는데 이걸 이겨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켜주자마자 바로 그냥 엎어지잖아요. 그런 장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까지는 말씀을 드리죠.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는 막 저렇게 막 거침없이 반박하고 싸우고 김의겸, 한동훈, 뭐 최강욱, 한동훈 얼마나 많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런데 또 의외로 시민들 만날 때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군 복무 중에 백혈병에 걸렸던 한 그 장병이 있어요. 아유, 근데 이 군대 간 아들이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답니다. 그리고 숨졌습니다. 그 홍정기 일병. 이 홍정기 일병의 엄마를 만났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리하고 같이 왔습니다, 장관님. 작년 12월 달에 신문조 장관님께서 성일종 장관님 그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과 우리 정기가 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저랑 비슷한. 너무 어색해서 전 장관님 울지 않을 거예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예. 국회도 지금 이 말씀 들으실 거예요. 결국 이 법이 우리나라가 어떤 이런 젊은이들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자, 진짜 장관이지만 장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또 사람으로서 저런 엄마를 보면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뭐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해서 자, 한동훈은 한동훈식 정치를 할 것이다 앞으로. 네. 윤석열의 아바타가 절대 아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이렇습니다. 차고자 하는 정책, 추진 방향 뭐 이런 거에서는 대체적으로 뭐 맞다고 생각하나. 근데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 면에서는 뭐 이게 바꿔야 될 게 굉장히 많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의 기본적인 논조인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까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 보수 측 결집 효과를 좀 노리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 스타일이 있고 한동훈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아마도 국정 운영 방향, 뭐 목표, 국정 목표 그거는 뭐 99% 일치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거기까지 그 달성해 나가는가 하는 그 방법론 스타일에서 상당히 다른데 저는 그런 점에서의 그 차별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그 필수 조건이 뭐냐면 한동훈표 정치 혁신 프로그램을 들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표 정치 혁신 프로그램.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막 비례대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에서 해놨던 거 있잖아요. 예. 예, 1호 안건부터 6호 안건 거의 대부분이 저는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플러스 알파 해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동훈이 그러니까 당시 이제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성공의 한 요인이 된 게 보수당인데도 불구하고 과감한 정치 혁신을 얘기를 했거든요.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정치 혁신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성공한다 실패한다 누구도 단정할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다 물음표예요. 제가 뭐 물음표 한 3개쯤 찍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자 한동훈표 혁신 중요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과연 정치를 얼마나 알아서 저 혁신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 참모들이 굉장히 고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제가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중도 확장성에 의문을 많이 두거든요. 중도 확장성.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 개딸이 있다면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보수층이 많고 중도 확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많은데 중도를 표방하시고 민주당에서 누구보다도 중도 쪽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시는 이상민 의원님이 보시기에 한동훈 같은 사람이랑 나중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면 좀 통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상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지금의 기존에 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좀 강하고 또 거칠고 뭐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 뭐 쉽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선입견일 거예요. 그러나 한동훈 장관도 진지한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하면
대화의 상대는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의 답변 질의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예. 답변 내용에 틀린 건 없거든요. 좀 태도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그렇게 안 해도 의원님의 그 질의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새겨듣고 하겠습니다. 넘어갈 일도 꼬박꼬박 해서 트러블을 일으키거든요.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그 국회의원 말에 무조건 굽신굽신거리라 이런 뜻이 아니라 굳이 쓸데없는 트러블을 갈등을 뭐하러 일으키냐. 장관이면 장관의 리더십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보완해야 될 점이 많겠지만 일단 지금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상황 보면 대안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보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주위에 이렇게 들어보면 상당히 이제 이쪽 저쪽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도 확장성. 억지 주장을 싫어하는 사람들. 좀 더 중도한 분들은 무리한 억지 주장을 싫어하고 좀 합리적인 사실에 근거한 또는 이치에 맞는 상식적인 이런 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으로 이제 치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하게 된다면 그 문제부터 처리해야 되는 숙제가 사실은 당내 혁신 못지않게 있는 부분이거든요. 질문이.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그 부분을 스무스하게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는 윤석열 대통령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는 순간이 분명히 벌어질 수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을 야당은 파고들어서 이 두 사람을 예를 들어 갈라치기를 한다거나 조금 더 거리를 멀게 해서 총선을 치르겠다 이런 전략까지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은 공격하는 데만 지금 얘기하는데 신경 쓰는데 본인들이 방어하는 것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어차피 이제 그 얘기 나왔어요.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의석수대로라면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한동훈 장관이 안 나선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아닐 건지의 논의지만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해야 될 차례가 올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28일 본회의에 지금 그 표결에 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전에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면 한동훈 비대위가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것이냐. 윤 대통령 거부권은 이제 국회 통과된 뒤에 얘기고. 이건 가족이니까 또 이제 한동훈 그런 비대위가 과연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 수용할 것이냐는 걸 먼저 답을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한동훈 비대위가 수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용할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무슨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어요. 제3의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밀어붙이려는 민주당과 용산 대통령실 간에 뭘 조율을 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저는 아마 수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방어막을 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거기서부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한동훈은 한 세트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이제 이런 부분이 아마 엄청난 부담이 될 텐데 그거는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선다면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 연구를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부인 자기 이제 아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건 가족인데. 근데 한동훈 장관이 그 결정을 하게 되면 애매해질 수가 있고 카톡으로 옛날에 그 장관 임명할 때 카톡으로 김건희 여사랑 몇 번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공격들 이런 공격들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예, 골치 아픈 난제로 보이지만요. 의외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민주당이 지금 저희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김건희 특검법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2003년 3월에 최강욱의 고발로 인해서 그렇죠. 문재인 정권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수십 명의 특수검사를 다 총 동원해서요. 2년 넘게 탈탈 털었어요. 2년 넘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에서 탈탈 털었는데 기소는커녕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차도 못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을 요번에 또 특검으로 하자 하는 건데 더 황당한 거는요.
이제까지 그 특검은요 모두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특검 임명도 여야 합의로 어떻게 하자라는 방식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야당 단독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면요 최강욱 같은 사람이 특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강욱 특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의 특검이 최강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문재인 정권 때 검찰 개혁한다고 제일 뭐 한 게 뭐겠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 포토라인 없애고 피의자 인권 뭐 했잖아요. 피의사실 공표죄 이거가 엄단해야 된다. 그러고 근데 이번에는요 매일 특검보가 국민 브리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 민주당의 한심하고 그런 게 여기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법안이 아니라는 거. 예, 정상적인 법안이 아니라는 거 이제 법안 내용을 보면 다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오히려 솔루션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민주당이 통과시키면 당에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 관련된 건의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거죠. 이거 피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피하지 않는다. 근데 이 타이밍이 이게 뭐냐? 그다음에 이게 특검 임명 방식이 이게 뭐냐? 그 나름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를 할 수가 충분히 있는 거죠.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주식시장 한 게 언제예요, 그게? 그거는 2012년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결혼했죠. 다 그 전일이에요. 다 그 전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렇게 찬반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마 깊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또 한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꺼져가던 혁신의 불꽃을 피운 사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지금까지 확 바뀌는데 이른바 방아쇠를 당긴 사람. 나를 들여밟고 가라고 했던 윤핵관의 핵심 장제원 의원이요. 요거는 한번 볼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의정 보고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장제원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지면 저는 긴 터널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잊혀질 겁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3년 반 후에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나온다면 저는 그 까만까만 터널에서 못 나와도 여한이 없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어머니 99세까지만 살면 제가 반드시 재기하겠습니다. 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선거 안 해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웃더라. 앞으로 또 선거할 것 같아 근데. 자, 이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다른 때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기는 하죠. 자, 그런데 이번 총선 불출마가 정계 은퇴는 아닐 거고 다음 선택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혜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이제 잊혀지는 게 두렵다 그러는데 사실은 꼭 국회의원을 하는 것만이 안 잊혀지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우선 내후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장제원 의원은 부산시장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전에라도 이번 총선에 본인이 불출마한다고 해서 그럼 부산에서 전혀 활동도 안 하고 국민의힘의 그 어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기는 아무런 그 도움을 안 준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활용을 하고 본인이 잊혀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서 부산 유권자들한테 장제원이라는 이름 석자가 계속해서 남아있도록 하는 방법은 본인이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치력이죠. 알겠습니다. 잊히지 않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신통방통에 나오는 신통방통에 자주 언론을 통해서 모습을. 자, 그러면 오늘 신통방통에서는 장제원 의원 얘기까지는 여기까지 하고 요즘에 민주당 내 얘기인데요. 민주당의 위험 요소가 지금 하나씩 둘씩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뇌관이 지금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리스크예요. 이제 측근들. 요즘 막 공천을 아직 줄 때는 아니고 공천 주기 전에 왜 공천을 이 사람을 줘도 되는지 아닌지 그 자격을 먼저 심사합니다. 그 자격 심사 때 이 사람도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정의찬 특보,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부분 다뤘었죠. 이러자 총선 후보자로서 적격 판정에 지금 번복을 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번복을 했죠. 자,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겠죠. 아니, 뭐 그런 분을.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정의찬 통과한 게 대표님 특보여서 그렇다는 비판이 있는데 뭐 제 논의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 적격 판정을 한 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실수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게 이제 당 검증위를 통해서 2차 검증을 통과한 명단에 지금 그 정의찬 특보가 포함이 됐던 건데, 과거에 이제 고문치사 사건을, 그러니까 서류는 그 당사자 특보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병기 당시 이제 그러니까 그 검증위원장의 말로는 서류가 이미 접수가 되긴 했지만 평가상에서 누락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그 평가 기준에 따르면 1번 항목부터 이 고문치사 사건은 잘못된 이유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을 당 실무자들이 판단함에 있어서 누락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이후에 기자들에게 했고요. 이 내용을 지금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검증위의 이제 실무적 실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실수. 실무적 실수라고 하는 건 괜한 핑계고요. 그 이재명 대표 측근 또 뭐 어떤 막강한 정치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죠. 뭐 다른 사람 만약에 평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한 사람 갖다 쓰면 어떤 핑계를 들어서라도 아웃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런 사람은 당연히 공천 줘야지, 이렇게 선입견을 작용해서 그냥 프리패스한 거죠. 걸렀어야 되는데. 그리고 과연 실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오면도 비슷한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측근 리스크 뇌관이다. 어정쩡하게 봉합했다. 왜 뇌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실수라고 했습니다만 정의찬 특보 뭐 어제 오늘 만난 사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랑 경기지사 시절에도 똑같이 반복됐던 논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를 수 없다는 주장인 것이죠. 자, 뭐 뿌락치 사건 많이들 알죠. 뭐 그 대학 그 시절엔 뭐 지금도 몇만 있습니다. 학교마다 한두 명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대학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학생증이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가짜 대학생. 물론 그게 잘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러다가 걸린 거예요. 그랬다고 또 뿌락치 아니야? 소주 12병을 나눠 마시고 쇠파이프로 사람을 패고 나중에 뭐 억지로 막 먹이다가 그게 막혀서 사람이 숨졌습니다.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의 그 전력을 그냥 넘어간 게 실수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당의 기본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 공천 신청 서류 중에 아마 민주당도 그럴 텐데 범죄 경력 조회서가 있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서는요, 배우자도 못 떼요. 본인에게만 경찰서에서 발급을 해주는 그런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공천 서류 중에 제일 민감하고도 제일 중요한 서류가 그 범죄 경력 서류예요. 본인만 뗄 수 있군요. 예, 본인만 떼요. 근데 그거를 실수를 했다? 가장 중요한 서류를 제가 봐서는 그냥 저렇게 그냥 덮으려고 하는 소리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정의찬 특보라는 분의 반응이에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대요? 정의찬 특보가 어제 입장문을 냈거든요. 이 입장문을 통해서 검증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점에 대해서 당에 이의 신청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정특보 설명에 따르면 당시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지만 당시에 남총련 의장이어서 그 책임을 다한 것뿐이다. 사면 복권까지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당의 검증에 해당하는 부적격 대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재명 특보라는 이유로 더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실상의 역차별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 주변을 악마화해 당대표와 민주당을 음해하려는 수구 세력의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내놨습니다. 본인은 최 의원님 역차별 당한다는데요. 이재명 대표랑 친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본인이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가 돼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 복역을 했는데 자 그게 사면복권 받는다고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뭐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남청년 뭐 지도부로서 뭐 지시한 적도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랬는데 그러면 법원이 징역 5년 선고를 확정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고 싶으면 재심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재심 신청해서 만약에
무죄 이렇게 다시 그 재심 결과가 나왔다. 아 그러면 지금 정의찬 특보의 저 주장을 우리가 100% 인용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니 지금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올해 8월 16일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 특보 7명인가를 그 임명을 했어요. 예. 그중에 정의찬 특보 있어요. 근데 그 임명한다는 사실을 언론에 비공개로 했어요. 아, 그랬었죠. 왜 그랬을까요? 뭐 이런저런 게 의심의 그 끝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특보 임명할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분이 지금 공천 받아서 나가려고 하는 것도 저 호남의 해남 진도완도 거기죠. 박지원 전 민주당에서 국정원장. 유리한, 예.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적격 판정을 받아서 공천 시청을 해서 됐으면 그 만약에 공천을 받았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당선됐을 겁니다. 예. 저게 종전의 민주당이었으면 될 수가 없어요. 공천 신청도 감히 낼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 저 어쩌면 악질적인 범죄 아니에요? 그런 경쟁 있는 사람이 그 서류만으로도 금방 드러나는데 그리고 저쪽에 있는 운동권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 다 알 겁니다. 소행을 어떤 짓을 했는지. 그렇죠. 과실치사인데. 예. 그런 사건의 경우에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자체가 본인이 엄청난 사법적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건의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그러한 도덕관념이나 가치가 상당히 그 추락돼 있고 만연해 있어요. 예. 저런 거 해도 뭐 내가 뭐 큰 죄를 졌냐 이런 생각일 겁니다. 예, 내가 뭘 잘못했느냐 또 있습니다. 공천 적격 판정 번복 논란 속에 또 다른 논란이 등장했는데요. 자, 이분은 최강욱 전 의원의 그 암컷 이런 막말 논란이 심각해졌을 때 민주당이 그때 뭐라고 했었죠? 막말하거나 부적절한 언행하면 공천에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말 조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문이 든대요. 누구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희한하죠. 윤핵관들 보면은 그 유인원 비스름하게 생긴 사람들 이렇게 자꾸 나오고 그러잖아요. 참 신기해 그런 거 보면. 제가 몇 군데서 얘기했어요. 적어도 침팬지 사회에서는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저는 굉장히 유감인데요. 조중동 프레임에 갇혀서 민주당은 매번 이렇게 세게 우리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지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에서도 이걸 왜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출석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피하기 위해서 캠프 관계자들을 회유하려고 했다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거기도 말할 텐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권한을 가지고 제 주변을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강압적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서 저 피의자로서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자기 비번을 안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압수하려고 하는 정진웅 검사를 몸으로 저지해서 오히려 정진웅 검사를 독직 폭행으로 고소한 사람들이 한동훈 검사 아닙니까? 그것만 지적하겠습니다. 김영건 씨랑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아니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8억 6천만 원 수수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이미 다 해명을 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법인의 공식적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공식적으로 다 지출됐고 투명하게 다 보고된 사안입니다. 4월 달에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에서 다 가지고 있던 자료를 돈봉투가 잘 입증이 안 되니까 별건으로 수사한 것으로 그렇게 잘 해명이 될 것입니다. 의원들과 지역본부장에게 돈봉투 살포되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 사실은 법정에서 그런 이야기는 한다니까. 예. 감사합니다. 파리에서 귀국할 때 핸드폰 교체하시는 건 혹시 왜 그러셨는지. 아니 제가 지역본부장이 살포된 150만 원 출처에 대해서는 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0시에 영장실질심사 시작하는데 미리
출석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그냥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거론하고 싶었던 이름이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 얘기를 계속 꺼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그다음은 이정근은요, 이성만은요, 녹취에 나온 사람들 이런 분 물어보니까 아예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라고 하면서 법정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앞서 이 막말 논란 이런 얘기했던 분들, 최강욱 의원, 민영배 의원 이런 분들 얘기를 쭉 이어가다가 지금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결국은 민주당의 총선 앞둔 사법 리스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맥락도 같이 짚어보죠. 자, 일단 지금 출석을 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일단 이 재작년 전당대회, 그러니까 본인이 치렀던 전당대회 때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리는데 과연 송 전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 이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외곽 조직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해서 후원금 명목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 이런 혐의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이 검찰은 이 비용이 모두 송 전 대표 개인 정치 자금이나 당대표 경선 비용에 쓰인 걸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송 전 대표가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도 오늘 구속 여부를 가르는 데 주요한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국 와서 차명폰 썼다. 이것도 이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탄원서가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탄원서? 예, 맞습니다. 이게 온라인상에 나온 건데 영장실질 심사를 하는 유창훈 판사에게 보내진 탄원서가 지금 온라인상에 등장을 한 겁니다. 검찰의 과도한 구속수사 남발로 인해서 무죄 추정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구속수사가 정치인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탄원서에 담겼는데 또 이어서 검사가 수사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이른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이런 내용도 쓰였습니다. 지금 이제 곧 10시까지 참여를 모아서 유창훈 판사에게 제출이 될 거다. 이런 점도 공지를 했는데요. 예. 이 유창훈 판사, 이 앞서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맡았던 적도 있잖아요. 그때 기각했잖아요. 예, 이때도 비슷한 형식의 이런 온라인 탄원서가 이제 돌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탄원서가 수집이 돼서 유창훈 판사에게 한 차례 전달된 바가 있었고 이때 유 판사는 방어권 보장 또 증거인멸 우려 부족 등의 이유를 토대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송영길 지지자들은 왜 유창훈 판사한테 탄원서를 보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한 번 했던 것처럼 한 번 더 좀 마음을 써달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이어질까요? 저는 근데요, 유창훈 부장판사가요, 아마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것까지 영장 기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는 현역 의원이 아니잖아요. 영장 요번에 혹시라도 기각되면은 또 보안수사 후에 재청구해갖고 다른 판사가 영장 발부해주면 유창훈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걸로서 완전히 정치 판사가 돼버리는 그런 좀 딜레마가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예. 아니 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명이 다 구속돼 있는데 그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이정근 전 부총장 그 녹음 파일에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알았다, 영길이 형이 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용수 전 보좌관도 구속됐다가 이제 최근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는데 그 박용수 전 보좌관한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 형식으로 그 상황을 알립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대표의 보좌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을 본다면 만약에 여기서 영장을 기각하면 그러면 실무적인 집행자들은 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걸 총지휘했을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이 드는 그리고 그런 일부 정황 증거도 나온 사람은 불구속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스스로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구는 이미 구속됐는데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은 구속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한 사람.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 이건 민주당이 아니다. 나는 떠날 것입니다. 가서 신당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죠.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신당. 그런데 신당을 만들려면 같이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신당 만들어지나? 여기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일단 당내에서 이낙연 신당 만든다니까 안 됩니다. 지금 서명하는데 그 서명한 의원들이 100명이 넘어요.
네, 맞습니다. 이 그제 강득구, 강준현, 이소영 이 세 초선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중단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이제 의원들이 사용하는 단체 채팅방에 올렸는데요. 여기에 찬성을 한다면서 연서명한 의원이 무려 100명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예. 이 세 초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리는 게 지금의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20년도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를 하면서 20년 넘게 혜택받은 민주당에 헌신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으니 이 얘기를 지켜라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요. 이 연서명 의원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낙연계로 꼽히는 비명계 인사들도 포함이 된 걸로 알려졌는데 아마 이낙연계도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이 새 초선 의원들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그 서명한 의원들의 명단 일체를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물론 지금은 아직 공천이 뭐 확정되는 시기도 아니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 아직 몰라요. 이제 그 시기에 나온 이런 어떤 서명이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죠. 못 받을 게 확실하다? 서명했을까?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눈에 띕니다. 이원욱 의원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께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데 숨고르기 없이 갑자기 링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100m를 질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 이낙연 의원들이 몇 명이라도 같이 가네라고 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줘야 할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원욱 의원은 또 저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부분의 지금 소위 친명계라는 의원들 보면 전에 이낙연 대표가 대선 작년 지지도 높았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쪽에 대부분 몰려 있었어요. 예. 근데 뭐 그 사람의 인심이 이랬다 저랬다 갔다와 같이 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류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고요. 아니 뜻이 같아서 한 정당 정치적 결사를 이뤄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뜻이 다르면 당연히 헤어질 수 있는 거죠. 예. 아니 그거를 뜻이 다르고 도저히 같이 하기 어렵다는데 아니 왜 나가느냐, 왜 분당하느냐, 뭐 탈당하느냐라 가지고 시비 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신들한테 결국은 피해가 갈 거다, 손해가 갈 거다고 생각하니까 저러는 모양인데 그럴 게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될 일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가 나가서 당을 만들든 누구랑 하든 지금의 소위 이재명 당, 개딸당을 갖고 이낙연 대표가 구성하는 신당과 경쟁을 하겠다. 그럼 하면 되죠. 자신만만하게. 지금에 있는 당이 온전합니까? 지금 이재명 사당이고 개딸당 아니에요. 그런 걸 부끄러워하고 해야지 오히려 이낙연 대표한테 집단적으로 린치가 하듯이 총리까지 하고 대표까지 한 사람이 뭐 하는 거냐라고 막 몰아세우잖아요. 예. 결국은 이낙연 대표 저 당에 있으란 얘기입니까? 붙잡는 겁니까? 내쫓는 겁니까? 붙잡으려면 만나야 되는데 또 이낙연 전 그렇죠. 대표는 안 만나지 만나요. 않고 가서 저 대표님 저희 마음 좀 고정하시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시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니 뭐 사람이 그러면 되냐 뭐 하면서 아주 못 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 이낙연 대표가 아주 저는 시원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저쪽 동네 사람들은 늘 매도하고 조롱하고 집단적으로 뭐 하는 것이 아주 몸에 배에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안 만나면서도 뭐 김부겸, 정세균 이분들은 만나거든요. 이낙연 대표 갈라치기 해서 좀 고립화시키려는 거죠. 고립시키고 고사시키려고. 예. 나가봤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가봤자 당신 뭐 따르는 의원들도 없고 뭐 분당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상황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에서요. 그 큰 호텔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건물 꼭대기까지 불길이 치솟았고 5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하늘 높이 치솟자 와, 무섭다. 불에 탄 건물 자재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지상에선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까지 솟구칩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호텔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9시쯤. 1층 주변으로만 이제 불길이 차오르다가 어느 순간 확 올라가서 이제 꼭대기까지 불이 붙었거든요. 한 5분, 10분 있다 보니까 이제 아예
높이 올라가서 이제 꼭대기까지 타버리더라고요. 불길은 1시간 30분 만에 잡혔지만 18층짜리 주차장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길은 호텔과 주차장을 연결하는 외부 통로 천장에서 처음 발견됐고 상승 기류를 타고 삽시간에 주차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호텔 관계자가 주차장과 통하는 외부 천정에서 불꽃을 발견하고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투숙객을 포함해 5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상자 2명은 대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골절상을 입은 20대 남성과 전신 2도의 화상을 입은 30대 외국인 여성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52명의 경상자는 연기 흡입과 발목 통증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최초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호텔입니다. 투숙객들이 있었어요. 불길은 밑에서부터 막 순식간에 치고 올라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럴 때는 일단 옥상으로 가야겠죠. 그다음은 정말 이 탈출 당시 상황이 긴박합니다. 와, 저기 지금 저 18층인데 저기서 막 지금 뛰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옆에 건물로 뛰어내리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요. 옆 건물로 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모습인데 당시에 저 건물에 저렇게 불이 나서 불길을 등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건물 가장자리로 또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죠. 가장자리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일단 피해야지. 그렇습니다. 옆 건물로 뛰어내리는 모습이 저렇게 영상에 담겼고 상당히 긴박한 순간이었는데 저것을 촬영하던 영상도 공개가 됐거든요. 저것을 촬영하던 시민이 좀 추락할까 봐 걱정하는 그런 음성도 담겼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그냥 저 사진만 봐도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불길이 오는데 더 이상 어디로 가냐고요. 그래서 옆 건물로 뛰었답니다. 지금 화재 당시 상황인데요. 저 멀리서 보면 저 위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호텔 안에 투숙객들이 꽤 많았었다고요. 저 호텔이 총 객실 객수가 203개였는데 그중에 165개 방이 차 있었던 상태입니다. 와. 투숙객들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고 자칫 굉장히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그런 위험성이 있었던 화재였는데 이번 사고로 아까 이제 2분이 이제 중상을 입었는데요. 한 분은 외국 국적의 여성인데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서 지금 생명이 좀 위독한 상황이고요. 또 한 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 옥상으로 가서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0여 명 이상이 지금 연기를 흡입한 상태여서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상자를 제외하고도 투숙객들이 굉장히 많이 남죠. 그분들 같은 경우 인근 복지센터로 몸을 피해서 어제 굉장히 날도 추웠었는데 불편한 밤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저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일단은 뛰어야죠. 근데 그 뛰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당한 분도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아니 왜 이런 낙서를 다 하죠? 지난주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저렇게 낙서를 했습니다. 낙서 테러. 영화 뭐라고 쓴 거예요? 지금 영화 공짜? 아니 저게 대체 무슨 소리죠? 아니 영화를 공짜로 보고 싶으면 영화관에다가 부탁을 하든가 해야지. 왜 M1 경복궁 담벼락에다가 저렇게 낙서를 합니까? 야, 어떻게 했느냐? CCTV 딱 걸렸어요. 범행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당시 어땠는지 상황 함께 보시죠. 야, 아니 지금 CCTV에는 나왔는데 얼굴은 잘 안 보이고 범인 잡혔어요?
이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벌써 3일이 됐는데요. 예.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허.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해서 지금 동선을 추적 중에 있기는 합니다. 어허. 일단 용의자는 2명 이상으로 파악됐다라고 하는데요. 2명 이상? 네, 다만 좀 젊은 연령대인 것 같은 이 용의자들이 CCTV를 좀 피해서 동선을 이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선이 좀 끊기고 있고 그래서 좀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인근에 또 생각보다 CCTV가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로서는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지금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만간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스프레이로 낙서 쓰는데 걸리는 시간 뭐 몇 초 안 걸리죠. 그런데 이거 지우려면 지금 전문가만 20명이 투입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초긴급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저 스프레이가 석재에 스며들기 전에 지워야 되는 거예요. 아하. 빨리 지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이 처리 전문가 20명을 투입해서 지우고 있는데 화학약품으로 지우고 그다음에 남은 거는 또 파내고 그래도 남은 거를 레이저로 지지고 그래서 이제 지워야 되는데 레이저가 동원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레이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낙서의 페인트를 지져야 돼요. 근데 저걸 늦어지면 저 돌 안으로 스며든대요. 그럼 못 지우는 겁니다. 야, 지금도 저렇게 퍼렇게 아직 남아 있잖아요. 저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복원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 낙서가 또 추가가 됐대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첫 낙서가 지난 16일 새벽에 일어난 거죠. 예? 대략 한 40m 정도 길이의 영화 공짜하고 영화를 공짜로 볼 수 있는 주소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려 40m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도 추워지고 복구하고 복원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와중에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서 또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경복궁 서측 영주문 좌우 낙서의 복원 작업 중에 그 옆에 또 이번에는 폭이 한 4m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번 첫 낙서보다는 폭은 한 뭐 10분의 1 정도 줄었네요. 40m에서 4m 정도. 예. 이번에는 가수 이름으로 추정되는 가수 이름하고 그다음에 그 본인 가수 앨범명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누가 따라했구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초에 낙서를 했던 그 자들의 동일인의 소행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모방한 모방범의 소행인지 그건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경복궁 저 주변에 아시겠지만 새벽이 되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번에도 또 이용을 해서 저번 그 낙서와는 다르지만 또 다른 낙서가 추가됐기 때문에 아까 일주일 정도 예상된다 그랬죠. 그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화 공짜로 다운로드 받는 뭐 자기네들 홍보하려고 했나요? 아무튼 이 혐의자들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낙서해놓고 지금 뉴스에 나와서 저렇게 힘들게 누구는 지우고 있는데 누군 옆에 와서 또 낙서를 해요? 뉴스 보고? 그렇죠. 굉장히 죄질이 나빠 보입니다.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동일범이 추가 범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모반 범죄인지도 좀 살펴봐야겠지만요. 일단 죄질은 굉장히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이번 스프레이 낙서가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행위로 단정하고 그리고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히 단순히 재물승계라든지 뭐 공용물건 훼손죄 이런 것을 넘어서요. 예. 문화재보호법 위반 행위를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그 법을 적용하면 좀 더 중환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특히 문화재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유산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그리는 거 당연히 금지되게 돼 있고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복구하는 그 비용들 범인을 잡으면 청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것이고요. 특히나 무허가 행위 등의 죄를 규정한 법령에 따라서 이런 그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범인을 잡아서 또 형을 집행하는 그런 또 우리가 처분을 해야겠습니다. 로마 같은 데 가서 무슨 스페인 광장 그런 데다가 낙서 한번 해봐요. 엄청난 벌금 나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주말 이 KTX가 달리고 있는 KTX의 기차 그 창문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바로 저렇게 금이 간 겁니다. KTX가 쩍 하고 뭐야? 누가 돌 던졌나? 창문 전체가 저렇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야, 정말 황당한 날씨 때문에 그랬는데 와, 잘못하면 저거 그냥 깨질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한파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한 건데 지난 16일 오후 10시 10분쯤에 천안 아산역에서
광명역으로 향하던 그 KTX 기차였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서 이중창의 바깥 부분 창문이 약해진 상태였던 거예요. 야, 열차도 저렇게 되는군요. 네, 창문이 약해진 상태에서 운행 중에 자갈이 튀어올라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창에 금이 갔던 건데 당시 천안 지역이 16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영하 6.4도였습니다. 그리고 대설주의보와 한파주의보가 모두 발효 중인 상태였습니다. 야, 저 안에 있던 분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생각만 해도 제가 저기 타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고 무서웠을 것 같은데 저게 지금 목포하고 여수 엑스포역에서 출발을 해서 경기 고양 행신역까지 오는 KTX 산천 복합 열차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저도 딱 저 사진을 보고 지금 열차 가면서 유리창이 다 깨져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막 드는데 사람 막 날아가나? 그렇죠. 막 깜짝 놀랄 것 다행인 같아요. 건 이중창 구조여서 저게 바깥쪽에 있는 창문만 저렇게 금이 간 상황입니다. 아, 이중창이구나.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그래서 일단 열차를 저 정도 상황 되면 멈춰야 되나 고민도 당연히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일단은 내부에 있는 승객들에게 영향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됐고 일단은 지금 저 유리창은 저대로 계속 못 달리겠죠. 예. 유리창 전체 교체 작업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KTX 타신 분들 그 열차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보시면 그 창과 창 사이에 이렇게 요만큼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차가 달릴 때 이중으로 돼 있거든요. 요것 때문에 바깥에만 깨졌답니다. 다행이고. KTX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KTX 속도가 얼마죠? 그렇죠. 최대 300km까지 달려요. 300km. 그런데 그런 KTX에 웬 외국인 남성이 매달려서 가려고 그랬대요. 정말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저 외국인이라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승무원이 내려야 하는데 야, 나 돈 냈어. 지금 그런데요. 돈 냈어.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위험천만하게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우리가 해외 토픽에서 기차에 사람이 매달린 모습을 가끔 보고 좀 신기해하는데 네. 저희가 외국이 아니라 한국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한국의 광명역인데요. 지난 15일 오후 3시 50분쯤에 한 외국인 남성이 출발 시간에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닫히거든요. 당연히 닫혀야죠. 닫혔으면 다음 차를 타든지 뭐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그냥 올라탄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문이 열차 닫혔는데. 틈새에 저렇게 매달려서 그 열차 이음새 한 발을 딱 딛고 다른 손으로 저렇게 붙잡고 매달려 있는 그러면서 영무원이 막 쫓아가면서 내리시라고 막 얘기하는데도 영어로 나는 티켓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버텼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저게 문에 매달린 게 아니라 그 객차와 객차 사이에 지금 그 공간이에요. 와, 저러고 지금 어디까지 가시려고요? 광명에서? 야, 한 300km로? 무슨 뭐 영화 찍습니까? 열차 위에 올라가서 막 뛰어다니시려고? 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나는 티켓이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티켓이 있다? 근데 영무원이 내려오라고 하는 게 표 없어서 지금 내려오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렇게 위험하게 매달려 있으니까 내려오라고 하는 건데 티켓이 있다 이러면서 계속 실랑이를 벌인 겁니다. 결국 그때 이제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외국인이 기차를 놓치게 되니까 이제 승무원에게 좀 항의를 했고 그리고 기차가 출발하니까 저렇게 매달려서 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황당하네요. 결국에는 기차가 멈추게 되었고 저 승객은 또 기차를 타고 갔다라고 합니다. 아니 저렇게 막 그 약간의 난동을 부렸는데 그냥 멀쩡히 타고 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기차는 당연히 연착이 되었죠. 그러면 도착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 태우고 갔다고 아무 죄도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 이건 철도안전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은 받았다고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달리는 열차에 타고 내리거나 아니면 뭐 출입문을 강제로 열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처벌을 받는 게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 남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 연착에 피해를 입은 거 원칙적으로는 그런 것도 손해배상 대상도 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죠. 늦어지니까. 네, 근데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저 KTX 열차 지금은 천천히 가잖아요. 저게 최고 속도가 한 300km 정도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초당 계산하면 한 83m 정도 됩니다. 이러면 잘 안 와닿으실 텐데 1초 뚝딱 할 때 83m를 쫙 달려가는 거잖아요.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 역대급 피해를 줬던 태풍 매미 기억하시죠? 네. 그게 풍속이 초속 최대치가 60m였습니다. 아, 초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게 매달려서 갈 수가 없어요. 영화나 이런 데서 막 열차 매달려 가는 거 나오지만 네. 불가능하고 이거는 뭐
사람 자체가 남성이 계속 달리는 상황에서 저렇게 있었다면 생명에 위험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영무원이 못 봤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천만 다행히 뭐 사고 없이 해프닝으로 끝나고 과태료 처음만 받긴 했지만 혹시 이 영상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하신 분은 절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참. 자, 그런데요. 이런 역대급 사고, 뭐 한파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걸 또 못 막은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부산에서요. 대규모 인파가 등장을 합니다. 왜 모였을까? 시민들이 쭉 저렇게 막 길에 줄까지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안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네. 공연장인가요? 맞다고 합니다. 누구 공연장이에요, 저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죠? 나훈아 씨의 공연장입니다. 나훈아? 네, 나훈아 씨가 지난 주말에 16일하고 17일에 부산의 백스코 전시장에서 공연을 연 거예요. 굉장히 추웠었거든요. 추위에도 불구하고 3만여 명의 총 관객이 지금 몰렸는데 나훈아 씨가 16일 하루에 2번, 17일에 1번 그렇게 공연을 했는데 하루에 2번이나 공연을 한 나훈아 씨의 열정도 정말 대단하고 추위를 뚫고 저 자리에 모인 관객들의 열정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연세에 하루 2번, 그 한파에 저렇게 줄까지. 야, 그 온라인에서 뭐 어느 정도 인기인지가 지금 티켓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네, 공연 전부터요.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에 나훈아 콘서트 티켓 구한다, 뭐 또 구한다 이런 글들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특히 이제 17일 한 언론사 취재진이 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확인했더니 52만 원? 네, 이제 52만 원도 있었지만 대략 한 30만 원, 40만 원대, 뭐 52만 원, 뭐 이런 가격에도 판매가 완료됐다는 글들이 수십 건이 있었다. 저 이제 재판매한 거예요. 먼저 산 사람들이. 그렇죠. 원래 처음부터 막 52만 원에 팔지 않았는데 저런 티켓팅 또 먼저 하셔가지고 다른 곳에 뭐 한두 장 정도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안표상 얼마 전에 얘기 전해드렸죠. 임영웅 콘서트 조직적으로 한 사람들 잡혀 들어갔습니다. 자. 저런 공연은 진짜 언감생심. 어떻게 가? 나한테 뭐 저런 기회가 오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TV를 켜신다면 당분간 나훈아는 아니지만 제2의 제3의 이미자 나훈아가 될 수 있는 이분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스트롯 3. 미스트롯 시즌3 더 강력하고 더 잔인하게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적은 없습니다. 꺾기로는 거의 문화재급이에요. 정말 우승 후보가 한 팀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매력을 콕. 자, 송가인 그리고 양지은 이번엔 누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미스트롯 3가 이번에 시작이 되는데 대뜸 본 게임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뜸부터. 보통은 이제 1라운드가 약간 예선 비슷한 느낌으로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예선 비슷한 느낌이 없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본 게임이라고 하는데 바로 본 게임이군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는 처음에 한 100여 명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번엔 처음부터 72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검승부가 펼쳐지게 되고 굉장히 뭐 뛰어난 무대라든가 긴박한 무대가 1회 전부터 펼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참 많은 분들의 스토리가 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은 미스트롯과 함께 하시죠.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